목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하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자, 생방송 본방사수 인증사진 당첨자 두 분 자막으로 지금 띄워주세요. 자, 이 두 분입니다. 이 중에 EJ 초이님은요. 상클 보며 각종 소식, 정보 얻고 비오는 하루 시작이라고 어제 글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 보시면서 화면 사진 찍거나 또 글도 어떤 많이 장면이든 올려주시고요. 네, 글과 함께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샵 상암동 클래스라고 달아주셔야 저희가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은 씨, 새벽에 보니까 오늘 다시 두꺼운 패딩 입고 출근했더라고요. 네, 아니 비가 와서 그런지 다시 추워졌더라고요. 맞아요. 빨리 날씨부터 챙겨보고 상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상캐스터. 자, 어제 여름비처럼 비가 꽤 많이 왔는데 오늘도 많이 올까요? 네, 아쉽게도 큰 비는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지만 영남과 제주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는 봄비치고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에 57mm, 전남 진도는 126mm, 제주 삼각봉에는 450mm를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잇따랐던 산불 걱정도 덜어내고 전남 지역의 가뭄도 고비를 넘겼는데요. 그래도 1973년 이래 올 3월이 강수일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추가로 비가 더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 9도, 낮 기온은 12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아침에는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남해상과 동해상, 제주 해상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주 9도, 창원 10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광주 13도, 부산 17도로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들어와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 뉴스와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주 후반에는 출근 정체가 덜한 편인데요. 오늘은 비 때문에 길게 막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한강 따라 이동하는 길들은 강 동쪽으로 이동하기가 버겁습니다. 특히나 정체가 심한 항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가는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55분 정도 소요되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성수분기점 방향으로 정체 가운데 월계 1교와 도봉 지하차도 부근에서는 고장차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45번 중부내륙선 양평 쪽 여주 분기점에서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막 갓길 통행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이미 후방 정체는 감곡부터 6km 구간 거의 서 있다시피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다른 도로로 우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이제 금토 분기점부터 반포까지 차들이 많습니다. 분당 수서로 이용하시더라도 청담대교 방향으로 복정과 탄천 1교 사이로 정체입니다. 빗길에선 반드시 감속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진보당의 첫 원내 진출입니다. 한 명이 숨진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이후 인근 불정교가 전면 통제, 순회교는 보행로 차단됐습니다. 아, 여기서 어디까지 가? 이게 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엄청 멀어. 서울 강남 납치 살인 사건 피의자 3명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범행 배우로 의심받는 인물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대만 총통과 미국 하원 의장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났습니다. 중국은 반발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머니 클래스 주요 산유국들의 갑작스러운 감산 발표, 물가와 금리 어떻게 될지 분석해보고요. 상클라이프 마이클 조던 농구 이야기, 에어, 국산 농구 영화 리바운드 영화 추천해드립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치러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자가 당선됐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한 겁니다. 하지만 투표율은 30%도 채 되지 않는 역대급 저조한 성적이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어제 치러진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강 당선인은 총 17,382표를 얻어 득표율 39.1%로 2위인 무소속 임정엽 후보보다 3천여 표를 더 받았습니다.
진보당은 해산된 통합진보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8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이번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거 자체가 지난해 5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치러진 건데 책임 정치의 차원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텃밭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나오지 않자 유권자들의 관심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총선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전북 전주을 재선거 투표율은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26.8%로 마무리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았던 지자체장과 교육감 보궐선거는 경남 창녕군수엔 무소속 성낙인 후보가, 울산시 교육감엔 직전 교육감이었던 노옥희 전 교육감의 남편인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자교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불정교도 통행로 일부 구간이 가라앉아서 전면 통제됐고 순회교에서도 다리 일부가 기울어졌다는 민원이 접수돼 보행로가 차단됐습니다. 그런데 이 탄천의 다리들 저희가 확인해 보니 안전점검 결과가 무너진 정자교와 같은 등급인 다리가 더 있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자교에서 1km 떨어진 불정교 앞에 트럭이 섭니다. 구청 관계자들은 안전 펜스를 꺼내 다리를 가로막습니다. 아, 여기서 어디까지 가? 이게 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엄청 멀어. 지금 저희 학교학생이 여기를 한 20여 명이 등교하기 했거든요. 정자교 붕괴 소식에 민원이 이어지자 통행을 막기로 한 겁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점검 결과는 양호거든요. 이상이 있진 않은데. 하지만 근처 또 다른 다리 금곡교에는 균열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합니다. 차와 사람은 그대로 다니는데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평소에는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해왔어요. 무너질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거든요. 분당 정자동 인근 탄천 다리들의 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해봤습니다. 대부분이 주요 자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는 C등급입니다. 무너진 정자교와 같은 등급입니다. 성남시는 탄천 주변 24개 다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사고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경찰이 어제 서울 역삼동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30살 연지호, 35살 황대한, 35살 이경우입니다. 또 이들에게 착수금 4천만 원을 건네고 범행을 지시한 배후로 의심받는 코인업체 관계자도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경찰 차량이 들어갑니다. 피해자와 함께 코인에 투자했던 코인업체 관계자 유모 씨의 자택입니다. 압수수색 직전 경찰은 유 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인한 범행의 배우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유 씨는 배우자와 함께 백화점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배우자 역시 이미 동행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 씨가 착수금 4천만 원을 줬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체포된 유 씨와 피해자는 2020년 말 피코인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소송까지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구속된 이경우 등 3명의 이름과 얼굴,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던 피해자의 사망 시점도 범위를 좁혔습니다. 황대한과 연지호가 지난달 30일 새벽 2시 반에서 3시 사이 대청댐 인근에 도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납치된 뒤 약 3시간 정도까지 살아있었던 셈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오늘 오전 5시 40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버스 한 대와 화물차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화물차 운전기사 3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수습 여파로 이 시각 중부 내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부근 양평 방면 도로가 일부 통제된 가운데 갓길 운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과 미국 하원 의장이 미국 땅에선 처음으로 공식 회동했습니다.
중국은 군사훈련을 벌이며 강력 반발했고 미국은 과잉 반응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 의전 차량에서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이 내리자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이 반갑게 손을 건네며 맞이합니다. 회동은 오찬으로 시작됐습니다. I'm optimistic that we will continue to find ways for the people of America and Taiwan to work together to promote economic freedom, democracy, peace, and stability in Asia. 비공개 회담 후 양측의 분위기는 더욱 밝아졌습니다. In our efforts to protect our way of life, Taiwan is grateful to hav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our side. 외신들은 차이 총통과 메카시 의장의 만남이 1979년 양측 단교 후 미국 땅에서 열린 첫 최고위급 회동이라고 전했습니다. 회동 장소 앞에는 타이완 총통 지지자들과 친중단체 회원들이 모여 맞불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강한 조치를 취할 거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中方坚决反对美方安排蔡英文过境窜美，坚决反对美国政府第3号人物众议长麦卡锡同蔡英文会见。 중국군은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해 타이완 동남부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타이완 중앙통신 등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과잉 반응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I think the first thing to emphasize is that transits by high-level Taiwanese authorities are nothing new. Beijing should not use the transits as an excuse to take any actions to ratchet up tensions. 지난해 8월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불거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차이 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정부가 올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 체계가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다루는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관련해선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론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IAEA 전문가들이 작년 11월 일본을 찾아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4차 보고서로 IAEA는 추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이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해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에브리원. 네, 오늘 바로 국내 뉴스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도시락 이도성 기자가 도시락 열어주시죠. 오늘은 애드리브가 없었네요. 알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도시락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내가 안 했다. 말다운 편에 들어갔죠. 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배우 김세론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고 이후 취재진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영상 먼저 볼까요? 네, 김세론은 어제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 때와는 달리 마스크도 쓰지 않고 얼굴을 드러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면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선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재판부는 김세론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엄벌할 필요가 있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뭐 혐의 자체보다도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 생활고를 겪었다라는 주장에 대한 또 주목도가 높았고 맞아요. 말이 많이 오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판 과정
과정에서 이 김세론 측 변호인이 변론을 하면서 이 재판부에 김세론과 가족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 소셜미디어에 아르바이트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로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카페에서 이 카드 게임을 하는 모습이 한 매체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세론은 이 생활고 논란에 대해서 키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가 호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건 사실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세론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피해 보상이랑 또 위약금 관련해서 되게 많은 금액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거기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생활보다 아니다 기준을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선고 직후의 모습인데요. 억울하지 않냐라는 물음에는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이라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아서 무서워서 무엇이라고 해명을 못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하나 짚고 가기 너무 많은 것들이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김세론 측 변호인은 한 매체를 통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항소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김세론 배우를 사랑했던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그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왜 안 하시죠? 빠밤. 빠밤. 네, 두릅밥 한마디에 네.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 이게 이틀 전 새벽 운동을 나갔던 한 남성이 네. 우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6m 깊이라서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소방과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색에 나서서 15시간 만에 찾아냈습니다. 네. 작은 단서를 놓치지 않은 덕이었는데요. 당시 상황 먼저 보시죠. 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모여있고 가운데 보면은 저렇게 큰 구멍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돌을 층층이 쌓아 만든 우물인데요. 안을 살펴보니까 저 안에 남성이 한 명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네, 저게 70대 남성 A씨가 네. 발견된 순간인데요. 이른 새벽 산책을 나와서 걷다가 저 6m 깊이 우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5시간 만인 밤 8시쯤에야 구사일생으로 구조됐습니다. 일단 구조가 됐다니 정말 다행인데요. 구조에 15시간이면 꽤 오래 걸린 거 아닌가요? 왜 네.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이 A씨가 119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리기 전에 휴대전화가 꺼졌기 때문에 아이고. 네, 꺼졌습니다. 이 A씨가 말한 이 동굴, 공군 숙소, 두릅밭이라는 이 단서로 지역을 특정했는데 이 경찰과 소방 200여 명 그리고 수색견과 드론까지 투입해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A씨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 이 수색에 참여한 시민 이야기 들어보시죠. 6.25 때 이제 방크 같은데 그 산에 밑에 굴 뚫고 난 데도 그것도 다 들받아보고. 와, 200명이나 투입을 하고 수색견에 드론까지 투입했는데 찾기가 이렇게 어려웠다. 네. 근데 저 그러면 어떻게 찾은 거예요, 결국에는? 일단 지역이 너무 넓었습니다. 네. 공군 숙소, 뭐 동굴, 두릅밭을해도 다 뒤졌는데도 찾기가 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A씨가 남긴 단서를 바탕으로 이 하천과 산기슭, 마을 두릅밭을 다 뒤졌습니다. 네. 시간이 꽤 오래 지나고 막막해질 무렵에 이 길가에 있던 두릅나무 몇 그루가 눈에 들어왔대요. 두릅밭은 다 뒤졌는데 두릅나무가 따로 있었던 거죠. 경찰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과수원 밭으로 보이는데 두릅나무가 몇 개 보였어요. 조그만 틈이 있었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네, 결국 이 과수원 구석에 있는 오래도록 쓰지 않은 우물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자풀이 우거지고 천막으로 덮여 있어서 찾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탓할 게 아니라 네.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사를 드려야 될 입장이네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 대단합니다. 네, 결국 무사히 어제 비도 막 내리고 그랬는데 무사히 돌려 보내드렸네요. 네. 이 우물 안에는 다행히 물이 어른 무릎 정도 높이밖에 차지 않았다고 해요. 더 네. 깊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겠죠. A씨는 소방대원들이 설치한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탈출을 했습니다. 이 구조 당시 저체온증을 호소하기는 했지만 병원 검진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곧바로 퇴원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용주 캐스터 왜 웃었어요, 아까?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조금 웃겨서요. 당연히 당연히 포기하면 안 포기하지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준 현장에서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마을 주민들까지 같이 맞아요. 구조에 나섰잖아요.
경찰, 소방당 그리고 마을 주민들까지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 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로. 네. 예. 그리고 밤에 비 오는데 낯선 곳을 좀 산책하는 거는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물 좀 막아놓자, 저거. 그리고 막아놓자. 예. 자,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 도시락인데요. 내용은 귀엽지가 않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위험천만 도주국인데요. 이 절도 혐의를 받은 이 30대 피의자가 위험천만하게 도주국을 벌인 사건입니다. 이 건물 10층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와 도망쳤는데 영화 속 스파이더맨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이고. 영상 먼저 보시죠. 네. 네, 화면 위쪽 보면은 갑자기 한 남성이 건물에서 내려오죠. 저희 건물 벽이에요. 길가로 내려와서 불이 나게 달아납니다. 지켜보던 시민이 손가락으로 도망친 방향을 알리고 또 다른 남성들이 뒤로 쫓아가죠. 이게 도망가는 저 남성, 절도 사건 피의자인 30대 남성 B 씨인데요. 자신이 살던 건물 10층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상가로 내려와 다시 완강기를 이용해서 달아났습니다. 와, 건물 10층에서 뭐 어떻게 했다고 대박인데 이거? 창문 밖으로. 와, 네. 경찰을 막 피해서. 네. 그거 뭐 파쿠르인가 뭐 그거 그쵸.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저렇게 했어요? 나였으면 그냥 잡혔겠다 그냥. 아이고. 저였어도 사실 그냥 네. 잡혔을 것 같은데 이 B 씨 지난달 3일 광주의 한 아파트 2층에서 귀금속 180만 원어치를 훔쳤다고 합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한 달 만에 자신의 집에 찾아오니까 문을 잠근 뒤에 창문을 통해서 도망쳤습니다. 건물 10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데 10분도 안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 달아난 B 씨는 도망친 지 5분 만에 붙잡히면서 추격전이 끝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간기 타고 또 내려가고 밧줄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119도 부르고 그랬어. 네, B 씨는 절도 혐의로 징역을 살다가 지난해 출소했다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경찰은 특가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범죄가 있진 않은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금방 붙잡았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정말 위험천만했습니다. 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은 해외 뉴스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월드 클래스 시작해보죠. 이용주 캐스터. 굿모닝 아메리카. 자, 오늘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를 네, 해요. 아메리카. 지금 네. 아메리카 난리가 났어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법정에 서면서 그동안 바라고 바라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뉴욕 법정에 서기까지 48시간 전 과정은 마치 무슨 리얼리티 쇼처럼 미국 전역에 생중계가 됐고요. 방송사들은 헬기를 동원해서 그의 동선을 막 따라가고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뉴스를 집어삼켰습니다. 플로리다 자택으로 돌아오자마자 준비했던 바로 이 얘기, 선거 개입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This fake case was brought only to interfere with the upcoming 2024 election, and it should be dropped immediately. 자, 트럼프도 뭐 이런 미디어의 관심을 당연히 크게 즐기고 있겠죠. 네, 즐기다 못해 너무 즐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주연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정치자금 후원도 막 쇄도하면서 하루 만에 400만 달러, 5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와. 기소 이후에 지지율도 완전히 뛰었는데요. 트형의 지지율은 52%까지 뛰어서 경쟁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2배 넘게 따돌렸습니다. 와,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공화당 1위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머그샷이 또 관심을 맞아요. 모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네, 머그샷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들고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예. 요건데 이 머그샷은 유출 우려해서 안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트형의 머그샷 티셔츠가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아이고. 이거 막 팔아요. 네, 트형의 대선 캠프가 가짜 머그샷 티셔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야, 저 가짜 머그샷에 not guilty, 무죄 이렇게 써갖고 하는데 역시 이 트형 관심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질 않네요. 네, 진짜 세계 최고의 관종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지금 미국 민주당이 내심 웃고 있습니다. 트형과 그 지지자들이 이렇게 과격한 발언과 행동은 하면 할수록 대선 승리의 관건인 중도층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이탈리아의 한 유력 언론 매체가 집중 조명했는데요. 그 근본 원인으로 다름 아닌 남녀 갈등을 꼽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한국의 엄마들이 파업한다. 동아시아의 호랑이의 멸종 위기. 뭐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한국의 저출산 원인을 분석했는데요. 남녀 불평등과 직업 환경에서의 차별을 경험한 여성들이 의도적으로 출산을 기피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독특한 분석도 나왔는데요. 네. 제가 잠깐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김한 앵커, 혹시 그 앞머리 헤어롤 네네네. 왜 하나요? 뭐 바쁜 시간에 급하게 머리 말 때 많이 쓰는데 다른 걸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게 제일 자연스럽게 잘 말려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탈리아 언론은 여성이 하는 이 헤어롤이 반항의 상징이라고 왜? 분석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헤어롤은 남성이 만들어오는 세상에 대한 반항의 상징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인가요? 저 이탈리아 기자가 좀 과하게 해석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 방송 전에 제가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아까 김하은 거 말하듯이 바빠서 하는 거 이렇게 반항이라고까지 하는 거는 시선이 새롭긴 하네요. 새롭긴 하지만. 그걸 네. 생각하는구나. 잘 모르겠습니다. 자, 뭐 저는 그냥 패션의 한 부분으로 네. 봤는데 뭐 그 판단은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댓글로 남겨주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 화제가 된 실험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신용카드 자주 쓰시는 분들 특히 주목해서 보셨으면 하는데요. 일단 화면부터 빠르게 한번 보시죠. 네. 자, 한 남성이 카드를 지갑에 꽂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뭐 이상한 게 하나도 없죠. 네. 근데 무선 카드 리더기를 가진 다른 남성이 어깨를 툭 치면서 지나가니까 카드로 지금 1달러가 결제가 됐어요. 뭐예요? 그 카드를 안 긁었는데 저게 터치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최근에 한 해외 카드 업체가 공개한 시연 영상인데요. 술집처럼 정신없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종 소매치기 수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무선 결제기를 카드가 들어있는 행인의 지갑에 대면 미리 입력해놓은 금액이 자동 결제가 된다는 건데요. 나도 모르게 띠리링 결제 완료. 나중에 이 전말을 알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히겠죠. 아니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카드를 지갑에 넣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더 이상 안심할 수가 없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또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과하게 걱정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전자 소매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의견입니다. 영상에서처럼 카드를 인식하는 것 자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결제된 금액을 소매치기범이 가로채는 건 쉽지 않다는 건데요. 네, 일단 그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려면 카드 가맹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범인이 가맹점 계약을 했다고 쳐도 이거 거래가 좀 이상한데라고 이 기록이 발견되면 카드사는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말기 자체를 뭐 이렇게 함부로 구할 수가 없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가정만으로 좀 불안하긴 한데 좀 기술처럼 또 범죄도 진화를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예방을 위해서 카드 결제 시에 곧장 알림 메시지가 오게 해놓으라고 이 조언을 했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서 내가 당하면 100%지. 그렇죠. 0.1%라도 내가 당하면 100%잖아요. 그렇죠. 주의하는 자세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림 문자 해놔야겠네요.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발 보이시죠? 네. 가발이에요? 모발. 아주 풍성한 모발이 있는 가발이에요. 좀 저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호주 예술가 데니 레이놀즈가 선보인 초거대 가발인데요. 야, 커튼 같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죄송하지만 저처럼 가분수 아닌가요? 그렇죠. 요게 폭이 2.58m나 됩니다. 세계 기록 한번 세워보려고 우리 돈 350만 원을 쏟아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2개월 제작에 꼬박 몰두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거 뭐 실제로 쓸 수는 있겠어요. 이거 2m가 넘는데? 그렇죠. 착용을 가능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록 경신 조건에 이걸 쓸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도록 완벽한 균형을 맞추는데 굉장히 큰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PVC 파이프 등으로 하부 구조를 만들고 패브릭 밑받침과 인조 머리카락으로 디자인을 완성을 했는데 당당하게 세계에서 가장 넓은 가발이라는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아니 이 기록을 경신했다는 건 이전 기록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비슷하니까 더 크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전 기록 보유자는 할리우드 배우 드루 베리모어였습니다. 예, 2017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2.23m짜리 이 가발을 착용했었는데요. 데니도 요 새 가발을 만드는데 이 모습에서 영감을 좀 많이 얻었다 그래요. 심지어 또 지금 예전에 드루 베리모어 씨가 썼던 가발을 뛰어넘기까지 했으니까 대만족했겠죠.
근데 이 가발 앞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무거워서 이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과연 이 가발을 사갈지 어떨지 모발 모두 궁금합니다. 근데 따뜻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국제 유가 급등, 물가 다시 오르나? 지난해부터 세계 경제의 골칫거리 중 하나가 기름값, 즉 국제 유가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물가도 폭등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 유가도 좀 떨어지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좀 잡혀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산유국들이 앞으로 원유 생산량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생산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다시 꿈틀거리는 국제 유가, 물가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언론 보도 보니까 뭐 기습적이다, 뭐 갑작스럽다라고 하는데 그 주요 산유국들이 왜 갑자기 하루 100만 배럴 이상 생산 줄이겠다.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기습적인 깜짝 인상 감산이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오페크와 러시아가 또 이끄는 또 다른 산유국들 있지 않겠습니까? 합쳐서 요즘엔 오펙 플러스가 함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약 116만 배럴을 전격적으로 줄이겠다, 생산을 감산 발표를 한 거고요. 여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이 있죠. 또 이와는 별도로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감산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50만 배럴이 됩니다. 그럼 벌써 한 160만 배럴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에도 뉴스를 전해드렸지만 작년 말에 200만 배럴을 또 감산 한번 했었거든요. 그럼 합치면은 거의 400만 배럴. 우리가 하루에 쓰는 원유 소비량이 1억 배럴 정도가 되니까 전 세계가요? 예, 순간적으로 한 4% 정도의 양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오펙 플러스는 감산 조치를 했는가? 그러니까 생산을 줄였는가? 표면적으로는 요즘에 경기 나쁘잖아요. 예, 거기다 물가는 오르고 있고 그래서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감산을 해서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좀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에 대한 목리, 예, 미국과의 기싸움 이런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파워를 보여주는군요. 우리도 힘 있어.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미국은 보통 전략 비축유들을 이제 쟁여놓거든요. 그것들을 좀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계속 전략 비축유를 사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떨어졌던 측면이 있었었는데 미국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유가가 떨어져야 러시아도 힘들어지고 전쟁도 풀리고 유가가 떨어져야 물가도 잡히고 아마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계속 사우디의 요구를 외면했는데 여기에 사우디가 아예 감산으로 나와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석유의 시대가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조금씩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무기, 이 원유에 대한 원자재의 무기화로 나서는 또 그런 모습이겠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이제 감산하겠다고 하니까 그 가격, 원유 가격은 많이 올랐죠? 네, 당연하죠. 이제 공급을 하려는데 그 양을 줄였고 또 이게 워낙 기습적이고 깜짝이어가지고요. 장중에는 거의 8% 넘게 급등을 했고 어느덧 $80 레벨까지 올라왔는데 직전까지 최근에 한 1, 2개월 정도의 유가 흐름을 좀 보시겠습니다. $78, 이게 WTI 기준인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제롬 파월의 긴축하겠다 발언 나오고 그다음에 은행 위기 나오고 이러면서 경기 침체 더 올 거야 해서 유가가 급락해고요. 실제적으로 배럴당 $60 레벨까지 떨어지게 된 이런 상태였었는데 자 이러자 이번에 감산과 함께 튀어 올랐었고 어느덧 다시 배럴당 $80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야, 아까 미국, 사우디 그 목리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 결정이 또 미국이 좀 언짢을 수밖에 없을 이유가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감산을 하겠다? 유가 올리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통 이 유가가 오르는 것은 뭐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비 부담, 비용 부담이
오르는 또 그런 악재이고요. 우리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제 물가가 많이 오릅니다. 왜냐? 우리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 물가 지수를 뽑을 때 원유, 특히 기름과 이 연관된 제품의 가중치가 가장 높아요. 뭐 30%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당연히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시차를 두고 물가가 뒤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그림으로도 한번 볼까요? 보면 최근에 미국 물가와 유가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작년을 한번 돌아볼게요. 작년에 미국 물가,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무섭도록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유가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배럴당 작년 6월에는 120달러 수준까지 올랐던 거고 물가가 잡힐 때 이 120달러였던 유가가 거의 60달러 레벨, 반토막 정도로 내려오면서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유가가 다시 오르면 뭐 뻔하죠. 물가도 다시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프로 봐도 이게 오르막 내리막이 약간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가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미국 물가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기준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 시간에 정평가님께서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한 번 정도 올리거나 아니면 동결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이 계획이 그럼 바뀔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뭐 금리 차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볼까요? 작년 여름부터 해서 무자비하게 올렸죠. 그 이유가 높은 인플레이션, 그 높은 인플레이션 또 고유가. 그게 떨어지면서 물가도 잡히는 듯 하면서 이 금리 올리는 속도와 폭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 더 올리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끝이야. 우리는 이미 이제 동결로 먼저 나서고 있고요. 자, 이런데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죠? 앞서 봤지만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겠죠.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이 연준의 금리 정책, 긴축 행보의 로드맵도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지표적인 것들을 하나 포인트를 잡으면요. 이 유가 WTI 기준 배럴당 8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아, 배럴당 80달러가? 작년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시작,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을 때가 바로 배럴당 78달러에서 80달러였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90달러, 100달러, 120달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오르긴 올랐지만 80달러 레벨로만 관리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작년 대비 물가가 오르는 거니까 뭐 크게 영향은 안 미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이제 다음 달에 90달러, 다시 100달러, 120달러 가게 된다면 물가를 또다시 자극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연준의 긴축 경로, 금리 인상의 경로도 대폭 수적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선유국들이 한마디 한 거에 미국 막 연준도 이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경제라는 건 참 많은 걸 들여다봐야 되네요. 자, 그럼 이제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예측은 또 지켜봐야겠지만 이 머니 클래스의 돈 버는 정보를 또 한번 또 짚어보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 원유 생산량 감산 소식이 들리면서 뭐 정유 관련 주식들 올랐거든요. 늦은 것 같긴 한데 지금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원래 주식학 개론, 주식학 원론에서 보면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은 정유주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유주도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정유주는 솔직히 시세가 안 나옵니다. 반면에 미국의 엑소모빌이라든가 또 워렌 버핏이 매입했다는 옥시덴탈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또 작년에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 차이는 뭐냐? 미국의 정유 회사들은 아예 이 정유, 유전 개발부터 시작하는 모든 라인들이 다 갖춰진 정유 회사들이고요. 우리나라 정유주는 사들여서 정제 마진을 먹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가 상승의 수혜주가 우리나라에서 정유주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대목입니다. 반면에 여기 나왔지만 이제 뭐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이죠. 어떻게 알고 이미 뭐 3월 말에 추가 매수를 했고요. 작년부터 이 옥시덴탈이라는 정유주를 매집을 했었는데 저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제는 정유주를 유가 올랐다고 바로 사는 거에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뭐 우리 국내 정유주의 특징도 있고 세계적으로 또 만에 하나 유가가 오르면 희생양을 찾지 않습니까? 그럼 정유주를 또 고를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횡재세다 뭐다 이런 것들로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유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유가의 상승률을 그대로 추정하는 원유 상품 ETF
상장지수 펀드들을 공략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국내에도 이미 우리 주식시장에도 꽤 많은 ETF 상품들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저기 뭐 코덱스, 타이거, KB스타 이런 것들은 이제 자산운용사의 브랜드들이고요. 네. 유가가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이제 국제 유가 원유에 투자하는 ETF가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요. 이것들은 이렇게 접근하면 되죠. 이제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가가 오르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는 손실이 나겠죠. 네. 하지만 내가 자동차 기름 넣으러 갈 때는 오히려 이득이 되겠죠. 마음의 평화. 해지가 되죠. 뭐 네네. 그런 차원의 접근도 괜찮을 것 같고 주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와 대체재에 있는 재생 에너지 쪽을 보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야 우리 안 되겠는데 이제 석유 시대 종말에 더 재생 에너지 박차를 가야겠는데 해서 네. 이쪽에 오히려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역발상식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TF와 재생에너지 기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목요일 아침엔 주말에 볼 만한 다양한 작품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작품 속 세상으로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다우스크린의 박혜연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첫 번째 작품 어떤 영화인가요? 네, 첫 번째 작품 일단 준비된 영상 먼저 만나보실게요. 농구하다 보면은 슛 쏴도 안 들어갈 때가 있다 얘가. 근데 그 순간의 노력에 따라서 기회가 다시 생기기도 한다. 그거를 뭐라고 하노? 그거를 뭐라고 하노? 뭐라고 하긴요. 농구 골대 맞고 튕겨나온 공 다시 잡는 거 리바운드죠. 그렇게까지 그렇죠. 비장하진 않았어요. 네. 어디 아버지 가야 될 마시노, 것 이것도 같은. 네. 맞습니다. 이 리바운드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이 네.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장항준 감독의 6년 만에 영화 복귀작으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장항준 감독은 이 작품에 대해서 50%의 실화의 지분, 그리고 권성희 작가, 김은희 작가가 각각 또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5%만 지분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작 그 말대로 2012년에 전국 고교 농구 대회에서 실제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최약체 농구부가 8일간의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를 펼치는 이 과정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요, 고교 농구 시절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선수였지만 이후에 2부 리그를 전전하게 되고 우연히 자신의 모교에 그 코치, 농구 코치로 가게 된 코치와 그 밑에서 농구의 진짜 참맛을 알아가는 학생 농구부 부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장항준 감독과 김은희 작가면 두 부부가 그렇죠. 함께 작품을 한 네. 건데 작품의 지분 중 실화가 50%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실화를 좀 중요시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 실화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한국에서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2012년 5월에 열렸던 이 전국 중고 농구 대회에서 부산중앙고의 만화 같은 반란이 크게 화제가 됐었어요. 네. 이 부산중앙고는 실제로도 존폐 위기에 놓일 만큼 선수가 부족했었고 경기에 들어갔을 때는 아예 이 6명이 전부였던 거죠. 근데 농구 선수 5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체 선수가 없이 모두가 주전만으로 이루어진 팀이 이 전국의 농구 대회에서 큰 반란을 일으킨 거죠. 모두의 예상 깨고 준우승까지 우와, 차지하면서 진짜요?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장항준 감독도 이런 시나리오를 보고 실제 이야기를 듣다가 진짜 한국에 이런 실화가 있었다고? 이게 실화의 어떤 가슴 떨림, 가슴 울림을 영화에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지금 영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극 중에서 감독 역할을 맡은 그 안재용 씨는 배역에 맞춰서 몸무게를 늘리는 게
참 행복했다라고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몸무게를 원래 관리한다라고 하면 이게 줄이고 안 먹고 하는 게 문제인데 네. 이 캐릭터는 약간 좀 넉넉해도 되는 품이기 때문에 네. 몸무게를 기분 좋게 증량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몸무게 증량보다는 실제 감독력 거의 싱크로율 100%의 아, 저 오른쪽이 실제 오른쪽에. 인물. 네, 와. 맞습니다. 아, 저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같은 사진인 줄 아셨죠? 네. 이만큼 리얼리티에 굉장히 전체 배우들과 그 작품 모두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네. 실제로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촬영을 했고요. 실제 배우들과의 신체 사이즈나 여러 가지가 비슷한 또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만들었고 뭐 정말 문짝 하나까지 모두 다 그중에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좀 후발로 나올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때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악으로 깡으로 이 대회를 반드시 끝내겠다라는 그 젊은 학생들의 투지가 보이고요. 리바운드 한 번 다시 기회를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네. 또 극장가의 농구 열풍이 이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할 영화도 농구 관련 영화잖아요. 맞습니다. 만년 3등이 단숨에 1위로 올라오는 거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네. 영상 함께 보실게요. 네. I need the greatest basketball shoe that's ever been made. Who's the player? Michael Jordan. 오. 마이클 조던. 이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 뭐 농구 얘기에서 빠질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딱 그 완전 농구 영화 아니고 농구화 이야기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맞아요. 어제 개봉한 에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에어라는 얘기 딱 들으면 나 저 상품 알아 하시는 네네.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 작품은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마이클 조던이 이 에어를 신음으로써 만년 3위를 했던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어떻게 전 세계 1위의 기업이 됐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 구디런팅으로 처음 영화계에 등장했고 그 뒤로도 굉장히 단짝이잖아요. 네. 이 단짝 친구들이 자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야기를 같이 만든 작품이고요. 특히 벤 애플렉은 기획부터 제작까지 참여했고 연출, 연기까지 모두 다 팔방미인의 재능을 이번 작품에서 보여줬습니다. 이 1984년 신인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과 나이키의 만남에서 시작이 되고요. 이 업계 3위였던 나이키가 최고 브랜드로 만들어지고 40년이 지나도록 그 명성을 유지하는 그 이유가 이 작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 구디런팅을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봐서 이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의 조합이 너무 기대가 돼요. 네네. 근데 궁금한 게 마이클 조던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조던 없는 조던입니다. 조던 없는 조던 영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작품 안에서도 뭐 조던의 어린 시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잠깐 보여주기는 하는데 성인이 된 우리가 아는 그 얼굴은 약간 등만 나오면서 조던의 어떤 느낌을 살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영웅과 함께 어떠한 신화를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또 이 스포츠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던의 어머니 델로스 조던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있듯이 이 조던에게도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한 명의 스포츠 천재, 한 명의 스포츠 영웅이 누구와 함께 태어날 수 있는지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한 시도가 돋보입니다. 농구 좋아하는 분들은 슬램덩크에 이어서 방금 소개해드린 리바운드 이어서 지금 소개해드린 에어까지 아주 그냥 신나게 극장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작품은 또 집에서 볼 수 있는 OTT 작품 가져오셨죠? 예, 정말 치열한 고3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실게요. 네. 저격 자세 준비! 상점 몇 점입니까? 상점 3점. 사격하는 학생 그리고 네. 지금 군인은 가산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고3 학생들의 치열한 입시 경쟁 같은 건가요? 뭔가 저런 테스트를 통과하면 가산점을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드라마 안에서는 실제로 외계 생명체와 전쟁을 벌여야 하는
고3 수험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OTT 시리즈 방과 후 전쟁 활동이라는 작품인데요. 10부작이에요. 이 외계에서 나타난 괴 생명체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입시 전쟁이 아니라 진짜 전쟁터에 나서야 하는 고3 학생들의 이야기고요. 하일권 작가의 동명 웹툰이 원작입니다. 와, 그러니까 고3들이 뭐 전쟁에 나섰다 이러면 하면 수능 이런 그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전쟁이군요. 철모 쓰고 총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네네. 하루아침에 이렇게 전쟁터로 내몰린 그 미끼가 수능에서 가산점 줄게, 대학 입시에서 가산점 줄게라는 입시 제도의 어떤 비인간적인 부분들도 같이 꼬집고 있는 작품이에요. 못 참죠. 가산점 준다 하면 당연히 전쟁 참전해야죠. 그렇죠. 이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진 학교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일종의 판타지 SF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평소에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생활을 하던 그들이 정말 전쟁터에 몰리게 되면서 목숨을 위협받는 이 상황에서도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을 그런 앞으로 너에게 무언가를 줄게라는 미끼를 가지고 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터로 끌고 나와야 하는 이 현실, 굉장히 우화적인 부분들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작품 19금입니다. 전쟁을 소재로 한 만큼 그만큼 약간 표현 수위, 폭력 수위도 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화제가 됐던 지금 우리 학교는과 또 비슷한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메시지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 OTT 작품들이 좀 나눠서 공개를 일부러 그렇게 전략을 짜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이 작품도 같은 전략입니다. 1화부터 6화까지 시즌 1로 공개가 되고요. 나머지 파트 2, 7화부터 10화는 4월 중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해요. 또 이렇게 그냥 감질만 나게 더 글로리 때처럼. 좀 나중에 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스크린 박혜은 편집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5mm 미만으로 내리는 양이 많진 않아서 활동하는 데 어제만큼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지만 영남과 제주는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봄비치고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에 57mm, 전남 진도는 126mm, 제주 삼각봉은 450mm를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잇따랐던 산불 걱정도 덜어내고 전남 지역의 가뭄도 고비를 넘겼는데요. 그래도 1973년 이래 올 3월이 강수일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추가로 비가 더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주 9도, 부산 11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부산이 17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밀려들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일부 지역은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와, 토요일 아침에 일부 지역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는군요. 이렇게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모두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로 일컬어지는 한식입니다. 특히 요맘때 봄을 즐기기 위해서 또 성묘 가기 위해서 맞아요. 산에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만큼 산불의 위험도 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선조들이 한식 지으면요. 일정 기간 동안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오긴 왔는데 충분치 않다고 하니까요. 산불 긴장 늦추지 말고 지금 이 시기에 안전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암동 클래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 고맙습니다.